예,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정말 느끼게 하는 그런 강연 장소 같습니다. 그 앉아 계신 분이 몇 분 없으시지만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인공지능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감염병 전문가고, 근데 감염병 전문가가 봤을 때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면 이런 감염병 유행 상황을 어떤 도움이 될 건가라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한테 활약 그 시간이 20분 이내에 끝내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렇게 준비해서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들을 이해를 하셔야 어떤 영역에서 그런 인공지능이 사용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감염병 전문가라고 얘기를 듣게 된 이유가 이제 2015년도에 에볼라 상황에서 이제 그 긴급구호대로 에볼라 환자들을 직접 봤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환자 진료하는 모습들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팬데믹 상황 또는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이제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는데, 알고 계신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죠. 스페인 독감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랑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유행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가 1918년이었다 보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학문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독감 자체가 세균 때문인 건지 바이러스 때문인 건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유행이 생겼고, 당연히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유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그런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사용됐었던 그런 유행이었고요. 그다음에 1968년도에 홍콩 독감, WHO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팬데믹을 선언했던 게 홍콩 독감이었는데, 좀 당황스러운 거는 이때 유행했었던 H3N2는 현재 매년 겨울에 유행하는 그 H3N2와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즉 어떤 새로운 팬데믹이 생겼을 때 그 바이러스가 토착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50년 넘게도 사람들과 같이 공존, 뭐 공존이라 표현하기 그렇지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뭐 대부분의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송 보신 분들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2009년에 그 신종플루 H1N1에 의한 A형 독감이었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도 현재 토착화가 돼서 매년 겨울마다 이제 북반구에서 또는 매년 이제 뭐 남반구에서 이런 식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정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대부분 사라지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토착화되면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바이러스들입니다. 2015년에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상황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2015년도에 중동에서 유행하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한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고, 어쩌면 2015년도에 우리가 메르스를 겪었었기 때문에 또 그만한 준비들을 했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초기에 어떤 유입 환자들을 잘 관리했던 부분들이나 또한 대규모 환자 발생했을 때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메르스 때 저희가 고생했었던 면모들이 작용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유행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대유행이 뭐 가을에 일어나는 부분을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페인 독감이 워낙 미국에서 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봄에 사망자 숫자를 보게 되면 그다지 크게 많이 사망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많이 사망을 안 했다 보니까 많은 도시들이 뭐 이 정도면 뭐 건들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이 되면서 한 번 더 유행을 했는데, 어쩌면 방심한 거, 그러니까 1차 유행 때 그렇게 많은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었던 그런 이유도 있고, 또한 첫 번째 유행일 때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셜 디스턴싱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경제적인 타격이 컸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2차 유행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안 해서 거의 스페인 독감의 거의 대부분의 사망자는 2차 유행 때 발생을 했었고요. 더 슬픈 현실은 다음해 봄에도 한 번 더 유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든 코로나19도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 2차 유행이 있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철에 독감 유행할 때 코로나19가 같이 유행을 하게 되면 이런 독감과 코로나 유행이 동시에 생겼을 때 그런 피해는 무지막지할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제자의 그런 세계 발병 현황인데 이미 1,000만 명을
명을 넘어섰고요. 전체 발생자가. 그다음에 이제 51만 6천 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게 되면 지금 누적 환자, 전 세계 누적 환자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누적 환자 그래프다 보니까 이게 가파라지면 가파라질수록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보시면 끝부분이 약간 하늘로 다시 좀 치솟는 형태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매일 그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존스홉킨스에서 이 현황판 만드는 것도 AI 기술을 이용해서 전국에 있는 데이터, 전 세계 데이터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건데, 어떻든 이런 기술들이 AI를 통해서 통계를 내는 부분도 활용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 상황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일 신규 확진자가 많아지는 국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주황 색깔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초반에 2월, 3월에 환자가 많이 3월이죠. 3월에 환자 많이 발생해서 4월까지 유행이 엄청나게 돼서 락다운하고 이러면서 약간 잠잠해졌는데, 완전히 잠잠해지기 전에 유행이 잠잠해지기 전에 경제 활동을 재개를 했고, 그러면서 최근에 오히려 첫 번째 피크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최근에 거의 4만 명 넘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미 미국은 2차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녹색깔로 계속 중간에 치고 올라오는 국가가 보이죠. 브라질이죠. 이미 이제 겨울을 맞고 있는 브라질이 최근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환자들이 발생한 것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인도라든지 또는 칠레 이런 국가들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남반구랑 북반구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유행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이제 학자들이 여름이 되면 더워지니까 북반구에 여름이 되면 유행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일단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적 특성을 띌 수밖에 없는데, 띄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 간 전파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첫 해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계절적 성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뭐 우리나라 상황들은 이제 한 12,900명 정도 발생을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한 2.3%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재생산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수학적 모델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은 이제 기초재생산 지수는 한 사람이 감염됐을 때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키냐를 보는 거고요. 이것도 시간적인 으로 계속해서 시리얼로 추적을 해보면 지금의 유행 사항을 판단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많은 환자 발생했을 때는 그런 기초재생산 지수가 5.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 수도권 지역에서 한 2, 3주 전까지 1.6까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수도권은 한 1 내외로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대전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번 주 통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작용을 할 거라서, 이 기초재생산 지수 또는 환자의 발생되는 양상들을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하면 앞으로 보름 이후에, 앞으로 한 달 이후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예측하는 데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치명률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저희 6월 27일 날까지 통계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국이 한 2.23%, 전 세계가 한 5%인데 미국이 딱 그 평균입니다. 미국이 워낙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많으니까 미국이 그 평균을 나타내고 있고, 영국과 같은 경우는 13%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 국가가 가진 의료 체계나 어떻든 의료 체계, 또 얼마나 조기부터 정책을 했느냐에 따라서 환자 발생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열심히 했었던 그런 대처 방법들이 조기 진단, 대규모 선별 진료나 대규모 진단 능력, 조기 격리,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그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중등증 이상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 체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들, 또한 학교들을 온라인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등교 수업을 이제 아주 순차적으로 나눠서 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코로나를 대응했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당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아주 적극적인 동참들을 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국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보이는 그래프인데요. 맨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환자 그 생활 속 거리두기를 90%, 그러니까 이제 그 1.0이면 아예 안 하는 거고요. 이제 0.0이면 이제 100%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어도 90% 이상을 하게 되면 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대구 경북의 상황에서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 정도 됐습니다. 전 국민의 90%가 사회적 거리에 동참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지만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환자 발생이 2배, 3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여서 어떤 극심한 유행일 때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이거를 예측하는 모델들도 대부분 AI를 통해서 현재 수학적 모델링을 하신 분들이 계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곳과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경제활동 재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2차 유행이 보이잖아요. 즉, 한번 크게 유행을 하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면 좀 줄었다가 또 느슨해지면 다시 한번 재발하는 형태로 이런 식의 주기적인 그런 발병의 그 커브들을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맨 위의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1, 2년 정도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한 번 더 큰 유행이 있을 거라는 부분들은 독감 유행과 겹쳐서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했을 때 저 정도의 피해를 올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점진적 연소연 형태의 유행 같은 경우는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걸린 사람들도 꽤 되고, 또한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백신 효과가 좀 주기적으로 작용하니까 2, 3년에 한 번 정도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유행을 하는 그런 패턴들에 면서 점차 소진되는 패턴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백신 이후의 삶의 모습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신 개발과 관련된, 어떻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행을 예측하고 유행이 잠잠해질 거라 생각하면 백신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한 130여 개의 백신이 연구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처음으로 이제 인체 대상이 승인된 백신이 나왔고, 그다음에 3단계 연구가 한 3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하고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백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 개발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드릴 부분들, 그러니까 감염병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활용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또한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 부분, 또 치료 약물과 백신의 개발, 또는 감염병의 예측과 수학적 모델링, 이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정보의 수집과 분석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환자의 발병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데, 단순히 환자의 발병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언론에서 메디아라든지 이런 데서 언급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종 감염병이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 유행하는지를 그쪽에서의 언론 보도라든지 또한 어떤 공식적인 감염병 보고 루트를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감염병에 대한 예측 모델들도 만들 수 있고, 또한 감염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부분에 AI가 좀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WHO가 이제 2016년인가요? 제가 좀 해가 기억이 안 나는데, WHO에서 에피데믹 인텔리전스 프롬 오픈 소스라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인되어 있는 감염병 정보 루트 외에도 각 국가에서 나오는 여러 신문이라든지 어떤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신종 감염병이 특정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행의 조짐이 있는지를 이미 이제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이 시스템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역학조사관을 이제 WPRO라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서태평양 지부에 이제 파견을 하면 우리 역학조사관이 이런 것들 사용하는 방법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도입이 돼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인된 정보는 프로메드나 그런 이제 헬스메카 같은 신종 감염병 정보를 이미 알려주고 있는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퍼블릭 헬스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GPN이라 그래서 또한 이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정보들은 공식적으로 WHO가 수집을 할 뿐만 아니라 메디아 모니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니터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분석을 해서 이 정보를 종합해서 그 중에 의미 있는 정보들을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를 계속해서 판단해서 각 국가에다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WHO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 정보가 어느 시점에서 많이 나오는지들을 모으고요. 또한 각국의 언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단은 뭐 구글 번역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중에 색인에 해당되는 단어가 뜨는 기사들은 다 모아집니다. 근데 특정 단어에 의해서 모아져 있는 뉴스들이 모아지게 돼서 뭐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한번 감염병 전문가가 한번 검색 그거를 판단을 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정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프로파일을 해서 프로파일된 정보들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서 그게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같은 그 iOS 방법을 eIOS를 동반해서 코비드 19에 대한 그 뉴스맵들을 만들어서 일단 각 국가를 누르면 각 국가의 언어별로 이제 코비드 19에 대한 정보들이 떠 있는 정보들을 모집하는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범부처 방역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에서 이런 이제 정보 수집하는 크롤링하는 정보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연대 연준석 교수님이 이 부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저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뉴스나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아까 eIOS랑 개념은 비슷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동원을 해서 그 중에 정확한 정보들을 한번 걸러주는 거고요. 걸러진 정보들을 감염병 전문가가 판단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KT의 로밍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서 로밍을 하면 어떤 지역을 여행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의 여행 정보하고 감염병 정보를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그쪽에 유행하는 어떤 신종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확률은 몇 프로다, 이제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부분들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AI 기술과 통신 기술을 합쳐서 빅데이터 기술을 두 개를 합쳐서 하는 부분이라 상당 부분 어떤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올해까지 연구가 진행되는 게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신종 감염병의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술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또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염병 환자를 추적하고 전파 경로를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확진자의 동선들, 그러니까 확진자의 GPS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기지국에 접속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확진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이제 GIS 맵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고 본인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그런 감염병 노출의 위험이 있었는지는 앱을 통해서 나의 GPS 정보랑 감염병 확진 정보의 GPS를 매칭을 해서 내가 실제로 위험한 곳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나는 이런 데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작업들이 KT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질병관리본부랑 협업을 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루틴적인 앱으로 만들어가는 준비들을 현재 국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역은 이제 KT하고 고려대 구려병원, 이거는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의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감염병 정보를 분석하는 AI 기술과 또한 감염병이 독감이나 코로나가 얼마나 가족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지란 네트워킹 기술들을 KT의 통신 정보랑 매칭시켜서 분석을 해서 감염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잘 전파되는지를 보는 모델들을 현재 KT와 고려대 구로병원, 또한 그 신재원 대표가 있는 열라요 앱을 만드는 이 3개 이제 회사, 그리고 또 AI를 하는 회사, 또 블록체인 하는 회사들끼리 연합으로 이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종 감염병의 신약의 개발과 관련돼서는 많이 이제 이용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여러 논문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이게 코로나19의 스파이크 프로틴에 얼마나 잘 작동할 만한 그런 약물이 있는지를 AI 기술을 통해서 한번 걸러내고, 그거에 합당해서 가능성 높은 것들을 추린 상태에서 이제 세포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물 실험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작이 돼서 현재 우리나라도 이미 뭐 파스테르 연구소나 이런 데서 30여의 후보 물질들을 찾아내고 그 후보 물질들을 통해서 현재 임상까지 진행되는 식으로 현재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약들을 세포에서 세포 독성 실험들을 통해서 얼마나 바이러스가 억제되는지 이미 연구가 진행돼서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신종감염병 환자의 진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뭐 AI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CT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 CT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건데, 이미 분석한 툴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이런 그 AI를 이용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민감도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또 AI를 활용한 감염병 예측 모델은 이제 중국에서 이미 시도했고 우리나라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강의 때 수학적 모델링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여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염병의 시대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WHO에서 eIOS를 이용한다든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KT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대에서 연구하던 부분들을 이제 연구가 끝나면 차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있고, 또 진단시약의 개발이라든지 약물 재창출에도 이미 활용돼서 우리나라의 진단시약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약물들은 AI를 이용해서 걸러졌습니다. 또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유행의 분석과 예측에도 활용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어쩌면 이런 AI 기술 또한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기술들이 발달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든 다음의 유행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전에 예측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좋은 모델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AI의 기술들의 그런 발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감염병 학자로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로 내용 발표 마치겠습니다.